숙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환매. 대답 너무 잘한다. 자, 환매. 이게 뭐예요? 환매라는 게. 환불은 뭐예요? 환불. 돈 돌려받는 거죠? 환매는요? 물건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다시 사는 걸 환매라고 해요. 그렇죠? 환불은 돈을 낸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걸 환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매해놓고 괜히 왜 다시 환매를 해요? 매매했으면 끝이지. 그런데 이 환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진짜 매매를 하기는 하되 담보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줬지 소유권은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도담보인데 이 환매는 일종의 매도담보다. 그래서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해버려요.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자인데 나중에 매도인이 다시 사기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환매에 특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매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겠어요? 소유권은 을이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환매 특약을 부기 등기로 해버려요. 이 부기 등기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환매 특약은 갑하고 을 사이에 특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계약인데 이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항 요건이 달라져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대항 못하는 거겠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매 특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을 거지, 을. 소유권이 이전된다니까.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이름으로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준 건데 이거는 매매를 해버린 거라니까. 매매를 해서 을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그 매매를 하면서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등기까지 해준 거라고. 그러면 소유자니까 을이 얼마든지 병에게 팔 수 있어요.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처분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저당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해줬다 다 유효해요. 유효인데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고 부기 등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버리잖아요. 그 소유권을 회수할 때 을이 처분한 등기는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위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을이 처분한 등기는 다 유효로 다 승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뭔가 좀 아리송하죠. 이 매매 목적물이 시가가 5억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매매는 얼마에 하고 있냐면 1억에 매매하는 거예요. 5억짜리를 1억에 매매하는 거죠. 이런 매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환매 특약을 하고 1억에 매매를 하고 나중에 갑이 매수할 때는 이 매매 대금은 얼마? 1억이죠. 1억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있잖아요. 매매 비용. 을이 부담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린 돈 1억 원에다가 얘가 지출한 비용 있죠?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으로서 지급이 되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서 양도담보해 주면 좋겠는데 을이 그것도 싫다 그러는 거죠. 자, 이거는 보세요. 요 기간 동안 1억 원에 대한 이자 발생하죠. 그런데 얘는 요 기간 동안 목적물 사용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사용이 과실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서로 어떻게 돼버려요? 상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도인은 금전을 사용함에 따라서 금전에 대한 이자, 이 금전에 대한 이자가 금전에 대한 과실이거든요. 또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 이게 또 과실이죠. 이건 서로 간에 상계를 해버려요. 그럼 매도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매수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지. 매수인은 1억 원을 갖고 왔지만
매도인은 1억 원을 갖고 왔지만 매수인은 지금 5억짜리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쪽에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내지 3년이에요. 부동산은 최장 5년이고 동산은 최장 3년이에요. 연장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연장한다 그러면 10년까지 되잖아요. 10년이면 가치 변화가 너무 커지죠. 그럼 얘한테 이익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이익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또 동산 같은 건 3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하면 6년이 되잖아요. 6년이 되면 동산을 6년 썼다. 그럼 뭐가 돼 있을까? 걸레돼 있겠지. 다시 회수하기 싫은 상태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대금은 얼마라고요? 여기서 매매 대금 1억 원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이 되는 거고요. 또 이자하고 과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계해 버린다라고 얘기했고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을은 소유자죠. 완전한 소유자인 거예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3자에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수 있고 지상권 등도 설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회복해 갈 때는 이 등기에 의해서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갑이 을과 환매 특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해 버렸대요. 그래서 얘가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랍니다. 그러면 갑이 환매권 행사할 때 을한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병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예? 병에게 환매권 행사해야 되죠. 환매는 다시 사는 거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병이잖아요. 병에게 다시 살 수 있다고. 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산다는 건 너 알고 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상태에서 전 소유자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다시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얘는요. 현재 소유자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가 억울한 일 생겨 안 생겨? 쪼다짓하면 억울한 일 생기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1억 원에 환매한다라고 하는 거 등기가 돼 있는데 5억에 샀대. 그 쪼다짓이 어딨어. 쪼다짓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고. 얘도 분명히 샀을 때 얼마밖에 안 줬을까? 1억 원밖에 안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얼마 받는데요? 1억 원에다가 비용 정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 줘봐야 1억 원 줬을 거라고. 근데 잘못 판단해서 5억 원에 매매했다. 1억 원짜리 가치를 5억 원에 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지가 사겠다는데. 그렇죠? 그래도 갑한테 받을 돈은 얼마다? 1억 원의 매매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환매권인데 환매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이니까 A의 채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로서 A가 있대요. A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근데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매권을 행사하면 A가 강제 집행해버려서 다시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잔머리 써갖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A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해버려요. 갑을 대위해서 환매권을 얘한테 이렇게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대위 행사하는 방법은 지금 을에게 줘야 될 돈이 여긴 비용이 5천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5천까지는 안 되는데 5천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요? 1억 5천. 지가 받아야 될 돈 2억. 그럼 3억 5천 빼면 1억 5천 남죠? 그래서 을한테 1억 5천을 주고 갑한테 어떻게 1억 5천을 주고 자기가 받을 돈 2억 원이잖아요. 이러면 청산 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수인 을한테 1억 5천 주면 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을 돈 2억 원이잖아요. 빼고 나면 남은 돈 얼마야? 이게 5억짜리라고 한다면 산수 빨리빨리 안 되지 또. 무슨 3억 5천이요? 1억 5천이지. 지가 얘한테 1억 5천 줬고 지 받을 돈 2억 원 빼면 남은 돈 얼마냐고. 이런 건 내가 두 번을 해야 될 게 무슨 3억이요 또. 왜 이래. 1억 5천이지. 됐어 이거는.
어차피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들어갈 거니까 이런 걸 무슨 계산기로 계산하냐. 그렇죠? 이렇게 1억 5천 얘한테 주고 환매권을 대위 행사해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 버릴 수 있다고. 바로 그때만 at that time이죠. 바로 그때만 매수인이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 때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하려고 할 때만 현재 소유자 아니냐고. 이 사람이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그럼 5억짜리잖아요. 자기가 받을 돈 1억 5천이죠. 그리고 채권자에게 얼마? 2억. 환매권 행사하려고 하는 채권자에게 2억 주고 얘한테 얼마 주면 돼? 또 1억 5천이죠. 1억 5천 줘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때나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하려고 할 때만. 그러니까 환매권은 채권자 대위 법률에 따라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채권자 대위 법률에 따라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위 행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는 얘가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환매고, 환매하고 비교해야 될 게 재매매 예약이에요. 환매하고 재매매 예약의 본질적인 차이는,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의 계약서로 써야 되는 거야, 환매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밑에다가 내가 특약으로 환매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으로 같이 기입한 게 환매특약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계약서 쓰고 다시 내가 사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면 이거는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매매 예약은 계약서가 2장이고 환매특약이 있으면 계약서가 1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재매매 예약은 뭐죠? 예약이잖아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계약이죠. 채권계약이니까 거긴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재매매해야 되느냐? 이건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매매 대금은 얼마냐? 이것도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매매 예약했으면 예약상의 권리잖아요.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매매 예약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환매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기간 부동산 5년이고 동산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년 내지 3년 이내에 환매대금 지급하고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회복한다 그랬죠. 근데 5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됐다. 그럼 지금 받은 돈 1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1억 원 주고 5억 원짜리 물건을 다 자기가 착복하느냐? 아니에요. 이때도 청산은 해야 되는 거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산은 해줘야 돼요. 자기가 받을 돈 1억 5천이면 얼마 줘야 돼? 3억 5천 내줘야 된다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게 환매였다 그래서요. 자, 환매 590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어떻게?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영수한 대금, 칠판에 영수한 대금 얼마죠? 1억 원이잖아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얼마라고 해놨어? 칠판에? 5천이라고 써놨죠? 여기서 비용 둘이 아니고 이거 을이요, 을. 작년에도 물어보더만 어저께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거 두 사람 분입니까? 라고 하는데 을 거 설명을 들어야지. 설명을 안 듣고 무조건 베껴만 가니까 두 사람 거냐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을이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약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네요.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됐죠? 법조문하고 밑에 환매 요건으로 가세요. 환매 요건은 환매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바뀐 지가 2011년 벌써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적재산권, 뭐 무채재산권 이런 거요. 원래 설명할 때 무채재산권이 지식재산권이에요. 근데 지적재산권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지적재산권 너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 바뀐 지 6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근데 어떤 책들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지적재산권하고 지식재산권하고 같은 거냐고 다른 거냐고 물어보는데 다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환매특약이에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해야 되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즉 별도의 종이로 하는 건 뭐죠? 재매매예약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 환매기간은 기억에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연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갱신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됐어요. 기억, 니은 보시면 되고요. 환매권은 이렇게 내가 나중에 요거 주면 소유권 돌려줘 라고 특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하고 똑같아요? 형성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6글자, 7글자인가? 형성권 그거 줄치고요. 니은에 일종의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양도도 가능하고 어떻게 해요? 상속도 할 수 있고, 또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는 그 이전 등기로서 부기등기한다. 그리고 디귿에 환매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593조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 보니까 채권자 대위의 법률에 따라서 대위도 가능하구나. 그렇죠? 예, 환매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법원이 선정해야 됩니다.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그러니까 3억 5천 남았겠네. 그 돈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매도인의 채무는 얼마? 2억을 변제하고, 그렇죠? 예, 변제하고, 잉여익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무 때나 한대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 하려고 할 때만 한대요. 그렇죠. 대위 행사 하려고 할 때만, 예,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592조 다시 나오는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 그리고 환매 실행이에요. 매도인은 기간 내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때는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해서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되 뭐는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청산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청산이 필요하고요.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은 20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익비 있잖아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매도인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더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환매 옆에다가 OK라고 그냥 써놓으면 돼요. 공유지분도 환매할 수 있다.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재매매 예약 있죠? 재매매 예약은 뭐야? 그냥 예약이에요. 예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채권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채권계약이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 가지고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표. 환매와 재매매 예약, 목적물 뭐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재매매 예약은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예약이니까. 또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죠. 재매매 대금은요 합의로 정하면 된다니까. 이건 채권계약이니까. 존속기간 5년 3년인데 재매매 예약도 또 뭐예요? 채권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제한 없어요. 그리고 환매는 환매특약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재매매 예약은요 내가 나중에 다시 살 거다라고 하는 권리니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등기할 수 있어요. 가등기해서 보전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재매매 예약 자체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뭐야? 교환이죠. 교환은 매매하고 아주 유사하면서 조금 달라요. 매도인은 이런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매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권 이전하기로 했고 얘도 이런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재산권 이전이잖아요. 이게 뭐죠? 교환인 거예요. 이게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겠지만 이게 가격이 더 세대요. 더 많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교환하는 사람은 없겠죠? 조금 돈 붙여서 줄 거 아니겠냐고. 이걸 뭐라 그래요? 보충금이라고 하고,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비용에 관한,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비용이 아니라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주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는, 보충금 지급해야 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목적물에 관해서는 갑도 매도인이고 을도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매도인에 뭐를 져야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해서 낼 건 이거밖에 없어요. 쌍방 모두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진다. 그래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교환도 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선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죠. 이게 한 사람은 재산권, 다른 사람도 재산권, 이거 차이만 있지 나머지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의 목적물,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됐죠? 특별히 더 볼 거 없고, 오른쪽 페이지에 교환의 효력입니다. 교환은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교환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야 되겠죠. 요건 거야. 그래서 교환의 효력 1번, 2번, 양쪽 가로 1번, 2번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19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19의 문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대죠. 틀린 건데요.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분류식행이잖아요. 쌍류분락이죠.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또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지. 매매대금 안 주면 뭐예요? 이행지체잖아요. 이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대금 안 주면 뭡니까? 이행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행지체죠.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Y 건물에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는 얘기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위험부담이잖아요.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되 쌍방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행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누구도 이행 청구할 수 없죠. 이런 거고요. 또 교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모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결국은 4번의 문제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 5번의 지문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4번 안 했어? 3번의 문제는 위험부담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5번 지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4번 지문은 뭘까 한번 볼게요.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적용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매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환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이제 임대차가 나오죠. 583페이지 임대차 보이세요? 네, 임대차 한번 볼게요. 자,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쌍무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매라고 한다면 임대차도 쌍무계약은 쌍무계약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쌍무계약이에요.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임대차죠. 임대차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약정을 우리 정하면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 사용 수익의 제공과 차임의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거죠. 그러니까 쌍방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니까 쌍무계약이고요. 또
사용수익 제공의 대가가 차임 지급이고 차임 지급의 대가가 사용수익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은 분류식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분류식 계약이죠.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낙성계약인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줘요, 안 줘요? 보증금 줘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있어야만 임대차가 성립하느냐? 아니에요. 보증금 없이도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도대체 왜 받는 거예요? 못 믿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 우리나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이 이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전 세계에서 아마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을 한국처럼 많이 받는 나라 없을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봐도요, 전 세계에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달분만 받아요. 동남아 쪽은 대체적으로 2달분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아요, 보증금. 없어요. 그 대신 차임은 어떻게 해야 돼? 선불로 내야 된다고. 선불로 안 내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다리다가 쫓아내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쫓아내버리는데, 우리는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보증금이 너무 세서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나 어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초기 보증금은 없대요. 거의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잘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가고,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러죠, 아마. 근데 중국도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알고 중국 분들께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보증금 뒤지게 많이 받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가갖고 임대차 할 때 보증금 없이 임대차 하면 다음에 온 사람이 같은 우리 코리안이 그걸 뺏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 이만큼 줄게 그러는 거죠. 그냥 중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빠져, 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은요, 따블이죠. 항상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 따블. 따블 좋아하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한국 사람에게는 보증금 받는데요.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인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보증금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류식 계약이니까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차임을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되 100평을 사용수익 제공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8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임 감액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수량 부족이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적용되는 것이고, 쌍무계약이니까 사용수익 제공과 뭐죠? 차임 지급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또 볼 필요 없어요. 나오면 그냥 찾아내는 거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걸 또 볼 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여기서 시험 내용이에요. 이미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라고 해서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여기에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지, 여기서 묻진 않는다고. 매매에서 물어보지.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봐? 똑같은 내용은 뭘 또 물어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를 많이 물어봐야 휴머니즘이 있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잖아요.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 방향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반대 시각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고, 임대차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특히 임차인의 권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우리 책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책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무슨 계약이라는 얘기죠? 낙선 계약이다. 그리고 유상 계약이고 쌍무 분류식 계약이다. 그런 얘기겠죠. 거기 법적 성질 3번에 가시면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그리고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임대차는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하는 계약인데 사용수익 중 하나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4번, 5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차임의 지급이 있죠. 차임의 지급.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요소고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는 않는다. 임대차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니까 낙선계약이죠.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임대차도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차의 존속기간 나오죠. 임대차의 존속기간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